민중에서 지구 시민으로 선교 방향을 바꾸자라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안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그림이 잘 안 그려지셨을 거예요. 생뚱맞기도 하고 뭐 저 사람 뭐 왜 저런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세계에서 개교회 수준에서 이제 노회 수준이나 기관 수준이나 기구 수준에서는 생명 선교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교회 수준에서 생명 선교를 실천하거나 생명 선교를 선교 비전으로 삼고 이렇게 가는 교회가 아직은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그 WCC 문서를 통해서 거기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결과가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교회의 앞으로 50년이 제대로 이렇게 그 부각되고 인정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려고 하면 생명 선교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그 생각에서 제가 그런데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없어요. 이제 그런 참고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교회 수준에서 하려고 그러면 참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일단 굉장히 뭐 우리에 맞는 신학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런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 방법을 취해 가지고 우리 주민 식구들 역량에 맞춰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겠냐, 이것까지를 다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이걸 해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민중선교보다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선교는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 거의 개발이 돼 있어요.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적어도 머리 쓸 일은 그렇게 생명선교보다는 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생명선교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라는 생명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이게 생명선교로 가는 이유는 기후변화 문제를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듭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후변화가 뭘까요? 지구온난화가 뭘까요? 단순하고 간단하고 과학적입니다. 지구 기온이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산업혁명은 왜 산업혁명이라고 그럴까요? 산업구조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어떤 혁명이 일어났나요? 증기기관을 마차로, 그 말이 끄는 마차로 다니다가 갑자기 증기기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화물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마차가 아니라 기계가 끌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부터 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에너지가 이게 등장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석탄을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석탄을. 이 석탄을 태워서 그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중요한 건 석탄 태우면 뭐가 나와요? 예,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라는 게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지구 밖으로 내보내도록 이게 기후 사이클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가려는 열을 다시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다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가지 못하는 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구 내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65만 년 동안 1도에서 1도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쭉 얼마요? 65만 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게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통신사 에는 실시간으로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야? 라고 한 달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14 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전에는 280 ppm이었어요. 그게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네. 그러니까 65만 년 동안 한 번도 300 ppm을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300 ppm이 아니라 414 ppm이 되고 나사라는 미국 기관에서 예측하기로는 2040년도에 450 ppm이 될 거다. 450 ppm이 되면 산업혁명 이전의 기후보다 지구 온도가 1.5도가 높아진다. 이게 1.5도가 굉장히 중요한, 임계점과 관련된, 임계점과 관련된 저기는요.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40분만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엘고라는 사람이 책으로도 쓰고 영화로도 만든 겁니다. 조천호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천호 박사 기후변화를 유튜브 채널에서 치시면 엄청나게 잘 정리된 유튜브를 볼 수가 있고 KBS의 불타는 지구라는 시리즈물이 다큐 인사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봐주세요. 3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장점은 우리나라 제주도 전체 기후변화하고 우리나라 제주도의 기후변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이 기후변화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렇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1.1도 올라갔는데 어떤가요? 1.1도 올라갔는데 해수면이 1.1도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뭐가 생깁니까? 태풍이 생깁니다. 태풍이 자주 생기고 더 강하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태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풍이 오다가 갑자기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오니까 뭐가 잘 나죠? 산불이 잘 납니다. 호주에서는요, 우리나라 면적의 85%를 태우는데 6개월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태웠습니다. 야생 동물 5억 마리가 불타서 죽습니다. 미국 서부에 산불이 나는데 마른 번개가 치면은 바로 산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계속 산불 나고 있고요. 프랑스, 독일, 그리스, 터키 이 산불들이 이제 만연해 있습니다. 가무니까. 이런 재난이 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이 시작돼서 굉장히 걱정드립니다.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는 횟수가 5배 높아졌습니다. 보통 100년에 하나 이렇게 왔었는데요. 지금 벌써 5개가 왔습니다. 이번 세기에는.
이게 1.1도 올라갔는데 그런 겁니다. 빙하가 녹습니다. 히말라야 그 빙하를 먹고 사는 인구 수가 전 세계 인구의 40%가 히말라야 빙하를 보고 삽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빙하가 녹기 시작해서 바위들이 바로 이제 그 맨몸을 이렇게 더 그 위험한 거는요.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시베리아 동토입니다. 시베리아 동토의 그 얼음 밑에 이렇게 그 있는 물체들은 전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걔들이 녹아서 대기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 지금까지 인류가 배출했던 이산화탄소 양보다도 더 많은 이산화탄소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지구는 자기 스스로 그걸 이제 조정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자기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사람만 다 죽으면 지구는 살아나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아니라 지구 전체. 그런데 지구라는 항성은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밤하늘에 은하계 보이잖아요. 그 한 은하계, 그 중에 한 은하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 은하계죠. 그 은하계 안에는 수천억 개의 항성이 있습니다. 그 수천억 개의 항성 중에서 생물이 사는 유일한 항성이 전체 은하계, 그리고 그 우리 은하계 중에 있는 수천억 개의 항성 중에서 생명이 살고 있는 유일한 항성이 지구인 거죠. 이 지구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릴 지경에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재미있게 들으면 이해가 빠르고요. 이해가 빠르면 재미가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너무 무거워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이거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한다고요? 질의응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꽃은요 질의응답에 있지 그 어설픈 강의에 있는 게 아니니까 들으면서 이거는 꼭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놓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구가 이렇게 됐냐? 그 근본 원인 중에 이 근대에 생긴 철학 이게 큰 문제를 제공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서 지금 기후의 위기 문제는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하죠? 예, 여기 철학 전공하신 선생님이 데카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데카르트죠. 근데 데카르트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자연을 봤냐면, 그 데카르트는 실체를 두 개로 나누죠. 레스 엑스텐자하고 레스 코기탄스라고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정신이 있냐 없냐로 나눠요. 정신이 있는 건 코기탄스고 정신이 없는 물체, 자연도 코기탄스가 아니고 이건 연장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연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연장이라고 하면 더물 이야기가 더 쉽지가 않은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 둘로 나누는데 데카르트는 여기 있는 그 머리 밑에 있는 이거는 생각이 없는 보니까 자연이니까 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이성의 지배하에 마구잡이로 이게 지배를 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노래를 들었을 때 느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가슴에서 나오는 거, 이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무시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 위는 자연이 아니고 그 생각하는 것이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머리 밑에 있는 모든 거는 자연이다. 맘대로 대해도 된다. 이게 근대 철학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정신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광적인 확신이 근대 철학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신이 있냐 없냐, 이성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성이 해낸 거가 자연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착취를 해도 된다라는 이상한 철학으로 갔다 이거예요. 우리 이성 믿으세요?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결단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성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길까? 그래서 지구 기후가 이렇게 망가지는 데는 자연에 대한 그런 사상적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은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이용해서 네 자산으로 만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한 사람이 그 경험 철학의 대북격인 베이컨이 한 말인데 그 과학 철학을 만든 사람이 베이컨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대상화하고 그전엔 자연 속에 무슨 정령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자연을 숭배하기도 하고 나무 하나 자르려고 해도 다 무슨 고사를 지낸다더니 자연에 대해서 미안한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자연을 대했는데 이 자연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든 세 사람이 데카르트, 베이컨, 갈릴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을 바꾸면 지구를 되살릴 수도 있는, 일단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그 지구를 이렇게 위기 국면으로 몰고 갔다면 그 반대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이 상황에 처했으니까 이거 어떡할까? 인류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1960년도부터입니다. 1962년도에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쓴 그 기자이면서 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성인데요. 암이 걸려서도 그거를 케네디 대통령한테 관철시키고 죽은 여성이 쓴 책이 침묵의 봄입니다. 봄이 왔는데 새들이 안 와. 그래서 침묵의 봄이에요. 그 새들이 어디 갔을까요? 농약을 뿌렸는데 농약을 먹고 벌레가 죽었는데 그 농약 먹고 죽은 벌레를 새들이 잡아먹었는데 새들이 잡아먹고 죽어서 걔네 시체 속에서 흘러서 빗물 타고 냇가로 흘러갔는데 그거를 물고기들이 먹고 물고기들이 병들어 있는데 사람들이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람이 병들고 이런 구조를 고발한 책이 침묵의 봄입니다. 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 여자의 말을 팩트 게임, 진실 게임을 해가지고 과학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게 맞는지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과학자들이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1972년도에 로마 클럽이라는 그 클럽이 민간인 클럽이 100명으로 구성된 민간인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에서 MIT 대학이라는 대학에다가 프로젝트를 줍니다. 지구가 우리가 이렇게 그 생활을 하면 지구가 몇 년을 견딜 것인가. 이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100년은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72년도니까 2172년도가 되나요? 2072년이 되는 거죠. 네. 그때 이미 지구라는 거는 자원을 무한정 이렇게 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자원에 한계가 있다.
지구가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도 옛날에는 농촌 경제, 농업 경제 사회에서는 쓰레기 버려도 이게 다 순환이 돼서 땅이 흡수해서 문제를 다 해결을 했는데, 이게 산업 쓰레기 뭐 이런 쓰레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한계치가 분명해져서 지금은 극지방에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 있고 심해 바다 밑에도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갔는데 그 민크고래가 이렇게 떠밀려 왔는데 이렇게 그 검진을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되돌려 보냈는데 다시 떠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해부를 좀 해보니까 뱃속에 그 10도 입구를 플라스틱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떠내려와서 바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지구에 쓰레기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배출하는 쓰레기 양을 그대로 가져가면 우리한테 지구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3개 반이 더 있어야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원, 3개 반의 지구가 더 있어야, 예. 그래서, WCC 아시죠?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74년도에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그 태제를 던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회가 그걸 느낀 겁니다. 이 sustainability라는 거를 최초로 개념으로 정립한 기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1983년도에는 밴쿠버에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면서 이제는 그 선교 방향을 중요합니다. 교회가 선교 방향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정의, 평화, 창조, 보존. 그래서 JPIC입니다.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그래서 첫자 따가지고 JPIC 이걸 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회에 대해서 선교 활동할 때는 제일 먼저 정의, 불평등 문제에 교회가 그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평화, 전쟁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과감하게 전쟁 못하게.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는 전쟁이라고 안 하고 뭐 작전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전쟁이잖아요. 사람이 엄청 죽잖아요. 그 평화의 문제를 교회가 그 제대로 목소리를 내라. 세 번째가 창조의 보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창조의 보존입니다. 이 이상락 권사가 전번에 발제에 강연한 거 보면 주민교회 그 규약을 만드는데 그 규약이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을 기반으로 한 그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이 그 발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교회는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이라는 선교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교회가 이미 벌써 정의, 평화, 창조, 보존 이거를 선교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90년도 서울에서 WCC 총회가 열립니다. 한국에서. 그때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이 아니라 창조, 보존, 정의, 평화로 순서를 바꿉니다. 창조, 보존이 더 먼저다. 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얘기하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전체 우주의 모든 그 피조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선교를 교회 중심으로 선교하는 데에서는
사람이 먼저 돼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중심교회, 미셔데이 선교라는 뭐 여기에서는 교회가 뒤로 갑니다. 그 창조 질서가 먼저입니다.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먼저입니다.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역할을 줬나요? 청지기 역할을 줬다. 이 노아 홍수 얘기를 이제 그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 홍수가 이렇게 하다가 서울대 그 구호가 뭐였냐면 노아와 무지개 사이였습니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때 모든 것을 다 방주에다가 들어가지 못한 생명체들이 다 그 심판을 받고 멸종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 노아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정신 트라우마가 걸렸겠죠. 그렇게 창세기 9장 오늘 녹두교에서는 창세기 9장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이제 물로 니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상징이 무지개입니다. 구름 사이에 번쩍번쩍거리는 무지개를 보거든 나하고 한 약속을 기억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하고 노아하고만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비둘기하고도 약속을 하고 그 속에 있는 그 들짐승하고도 약속을 하고 야생에 사는 새하고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니네를 내가 지키겠다고. 사람하고만 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보존, 이거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선교에서의 굉장한 전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사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이렇게 갔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 문제를 이렇게 신학 문제 좀 바꿨다고 기후 문제가 풀어질까?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그 근대 철학하고 근대 과학하고 근대 신학이 합쳐서 자연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착취하도록 만들었는데 적어도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된다면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착취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WCC에서 변환된 신학이라는 게 기후변화는 신학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요. 각국 정부가 나서고 92년도 그 브라질 리우에서 회의할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국제 회의 사상 최초로 그 대통령 수상급만 115명이 옵니다. 기자단만 6,000명이 갑니다. 그런데 역대 최고였는데 파리에서 하는 기후 정상회담에는 36,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후 변화에 대한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국가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 얼마나 줄일래? 매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다가. 그랬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안 할래. 이러면 끝이야. 미국은 교토 그 의정서에도 사인을 안 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 기구를 통해서 국제 활동을 통해서 정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아니다.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 그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선수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회주의 철학자들, 그 알랭 바디우, 아감벤, 또 지금 가장 핫한 그 사회주의 철학자가 누구죠?
김영민 선생. 나도 이거 왜, 안 보여? 예, 슬라보의 지지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용 건수가 많은 철학자가 슬라보의 지지액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목하는 거, 이 사람 글 쓴 거 보면요. 바울에 대해서 글 쓴 걸 보면 신학자가 쓴 것보다 훨씬 신학적입니다. 알랭 바디우의 바울이라는 책, 우리 장로님도 그 책을 몇 번 읽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책을 보면 정말 신학자보다 더 아간벤의 남겨진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정말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해결이 있다? 교회에서 해결이 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연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한번 뒤집어지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목숨을 잃을 때까지 한 번 바뀐 이 자세를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가더라. 야, 참 지독하다. 그래서 이 기후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은 최후 보루가 교회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서야 돼요. 좋으나 싫으나. 네. 저는 생명선교의 기본 정신을 비움이라고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시고 종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비우고 종 노릇하고 이렇게 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바울이 신뢰했던 교회냐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성금을 만들어 주는 거는 바울이 개인용으로도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는 건 다 예루살렘 본부로 보냈는데 이만큼 신뢰를 하는, 거기에 편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데 비워라, 낮춰라, 종이 되라. 그런데 근대 철학을 넘어서는 니체의 주인과 노예의 도덕이라는 것을 보면은 정말 매력적이고,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주인과 주체와 종의 물질적 조건까지를 내세운 굉장히 훌륭한 도덕 철학을 내세웠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게 나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 전문입니다.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난 이 좋아하여요 이 말에 저는 완전히 미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복종을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그 마음의 강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좋아하여요는 남자가 쓰는 말입니까? 여성이 쓰는 말입니까? 여성을 한용운의 시의 시적 화자는 거기다 다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하는 시의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 결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여요 이 말이 난 이 시에서 제일 와 닿아요. 이제 주민교회 뭘 할까? 앞으로 50년. 이제 민중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민중선교는 누가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다. 노동,
가난한 사람 복지, 지금 시대 한국에서 그 민중은 가장 민중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죠?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 사람들 노동복지 서비스 이상락 권사님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행정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들었듯이 지금 우주에서 제일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은 지구라는 생명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민중, 맞는 얘기예요? 그거를 개교의 차원에서 해보자.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애가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걸 못 먹게 엄마가 계속 말려요. 그래도 먹어요, 몰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간디 선생을 찾아갑니다. 둘이 찾아가서 간디 선생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니까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디 선생이 15일 있다 데려오세요. 그리고 15일 있다 다시 갔어요. 간디 선생이 설탕 그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가 네, 안 먹겠습니다. 딱 했어요. 걔가 가고 나서 엄마가 물었어요. 간디 선생한테 왜 15일을 줬습니까? 제가 사실은요 설탕을 잘 먹습니다.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탕 먹으면서 애 보고 야 설탕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설탕 끊었습니다. 15일 내에. 끊은 상태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 선교를 하려면 이런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맨 처음부터 이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생명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얼스샷 프라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기후변화계의 노벨상입니다. 근데 이전됐어요. 2020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작년에 처음 1회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4개 개인이나 단체한테 상을 줘요. 영국 왕실에서 만든 상이에요. 상금은 한 16억, 한 3, 4천만 원 될 겁니다. 그런데 개교의 차원에서 어떤 교회도 생명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교회가 이걸 한다고 하면은 수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상금이 탐나서가 아니죠. 한 번 그 궤도에 들어서면 그래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ESG라고 요새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경영을 ESG 경영을 해요. ESG 경영은 친환경 경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업이 상장 기업은 친환경 사업을 뭘 했는지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인정 받지 못하면 그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주식 가격이 폭 떨어져요. 그래서 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SK가, 포스코가 주민교회하고 환경 컨설팅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 보고서 채택은 그냥 식은죽 먹기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얼스샷상을 탔다면. 얼스샷이요, 이제 케네디가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프로젝트 이름이 문샷 프로젝트인데 영국 왕실에서 얼스샷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선점을 한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방안 중에서 한 3가지만 한번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탄소 발자국 관리학입니다. 사람마다 다 탄소 발자국이 있대요. 이미 한번 찍어버리면
환원되지 않는 탄소 발자국. 그래서 내가 내는 전기세, 내가 내는 수도료, 하수도료, 그 다음에 내가 태우는 기름값, 이런 게 다 탄소 발자국이에요. 지구에다 탄소를 그만큼 배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모으는 겁니다. 예. 이거 탄소 발자국 계산하는 것들이 다 이미 개발이 다 돼 있어요. 갖다가 이름만 집어넣으면 돼요. 예. 이상락 차는 중형차인가? 아무튼 몇 cc 기름값 얼마 딱 하면 이제 탄소 발자국 양이 딱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교회 탄소 발자국이 얼마야? 그런데 주민교회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해서 탄소 발자국을 몇으로 줄였어. 얼마에서 얼마로 줄였어. 이건 뉴스거리 중에 뉴스거리입니다. 예. 기후행동 젊은이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게 미래 세대의 문제니까, 나 이제 2040년 얼마 남았습니까? 저는, 이제 18년 후면은요, 이제 거의 죽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걸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제일 열심히 기후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세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아시잖아요. 예, 학교 스트라이크, 스쿨 스트라이크를 금요일마다 의회 앞에서 학교 안 가고, 그래서 세계에 있는 애들, 야, 니네 학교 가지 마. 그날은, 의회 가서 데모해. 그래서 또래들이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예. 그런 애들이 종교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교회 창조 보존 선교는 문제가 있는 걸로 됩니다. 옛날에 가난한 사람, 노동자들 전부 주민교회 보고 거기를 안식처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허브 기능을 했습니다. 지금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불쌍한 애들이 초중고생들이에요. 나는 새로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러면 걱정부터 듭니다. 저 2040년도 되면은 20몇 살쯤 될 텐데, 20살도 안 됐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재난 속에서 살아가야 이게 축하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주민교회에 찾아오도록, 예. 그레타 툰베리 같은 애들이 주민교회에서 한두 명만 나와준다면, 예, 창조 보존 선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노벨 평화상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 트럼프한테 이게 메이저 시선을 날린 여학생입니다. 3분짜리 영어 연설이 있는데요. 굉장히 대단한 연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3분짜리 연설에 How dare you가 4번이 들어, 니네가 어떻게 감히 우리 걸 뺏어가지고, 그러면서 니네 무슨 세계를 위해서 뭘 했네, 뭐 했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똑같은, 어디를 가나 그 얘기를 해요. 이산화탄소 줄인다고 요트 타고 가잖아요. 예. 자기 엄마가 뮤지컬 가수인데 자기 엄마도 거기 따라서 2시간이면 갈 거를 30몇 시간 걸려서 기차 타고 가잖아요. 집이 완전히 걔 때문에 다 바뀌었어요. 예. 아까 얘기한 기업과 ESG 네트워크를 맺는, 예. 그래서 주민교회에서 ESG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63%입니다. 기업들이 안 바뀌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절감 목표 절대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 눈치 보느라고 기업의 절감 목표는 쩔쩔쩔쩔 매요. 교회가 하려면 할 겁니다. WCC의 아까 JPIC라는 데나 IPCC라는 UN 기후기구나
UNEP이라는 유엔 환경계획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민교회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네 뭐 할래? 그래서 연계해서 뭐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가서 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기구랑 함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민교회가 선점하세요. 딴 데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할게요.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영역의 일들이 돼서 우리 교인들 차원에서 이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소 하나 두십시오. 기후과학 전공하고 있는 석사, 신학 석사, 환경공학 석사, 이 세 명이나 뭐 거기에 환경교육 전공하는 석사 정도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탄소 발자국 줄이기 캠페인을 해가지고 전략한 기름값만 해가지고도 그 연구소 그냥 운영합니다. 이거 뭐 교회에서 특별 예산 세울 필요도 없어요. 가능할까요? 목사님?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2개만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이제 생명선교로 들어가시는 겁니다.